5월 1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서로 압송하는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경찰이 뭐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는지 김정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이버 댓글 조작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드루킹 김모 씨에 대해 경찰이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로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 2건을 법원에서 발부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방해 혐의로 받아낸 체포영장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을 조사할 수 없어 각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따로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드루킹 김 씨는 4월 17일과 19일 두 차례만 접견 조사에 응한 뒤 이달에는 3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해 김 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서울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진흥범죄수사대로 압송했습니다. 미 교수 수의복에 마스크를 쓰고 호송된 김 씨는 김경수 의원으로부터 댓글 조작 요청을 받았나 등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작년 대선 이후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 한모 씨에게 500만 원을 준 경위와 목적, 김경수 의원에 대한 인사청탁 배경, 경공모 회원들에게 김경수 의원에 대한 후원금 2,700만 원 모금 지시 여부와 경위, 목적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내일은 사이버 수사대가 있는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드루킹 김 씨를 소환해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댓글 여론 조작을 벌였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네, 스토킹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지긋지긋하고 끔찍한 일일 텐데요. 지금까지는 스토킹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벌금 10만 원이 고작이었는데 앞으로는 최대 징역 5년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조현경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오늘 스토킹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안은 우선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해 글이나 말, 영상, 물건을 보내는 행위, 직접 또는 나아가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지 부근에 두는 행위 등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법안은 이런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법안은 또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판결 선고 전이라도 피해자 주거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법원이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스토킹 신고를 받는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상담소나 보호시설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스토킹이 단순히 따라다니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인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많아 스토킹 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법안 제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법률방송 조현경입니다. 이제는 법조인 배출의 유일한 등용문이 된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됐습니다. 오늘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선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주최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전국 25개 로스쿨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형규 이사장을 만나 로스쿨 지난 10년의 공과와 향후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로투데이 인터뷰 장한지 기자입니다.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법전협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형규 한양대 로스쿨 원장.
대한민국 상법 대가인 이형규 이사장의 연구실엔 관련 서적이 빼곡하게 꽂혀 있습니다. 로스쿨 협의회 10주년을 맞이해서 좋은 인터뷰를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많이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형규 교수는 지난 2016년 5월 제7대 법전협 이사장을 맡아 2년 동안 법전협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로스쿨 도입 10년, 지난 10년의 소회를 묻자 이형규 이사장은 다사다난했다는 하소연으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로스쿨 도입 초기에는 그 정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입학 전형의 공정성 문제, 그리고 학사 관리의 엄격성 문제 등이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은 이제 대부분 해소됐다는 것이 이형규 이사장의 자평입니다.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고 논술에서도 블라인드 채점을 하는 등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이제는 법조인 배출의 유일한 통로가 된 변호사 시험. 그 위상과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형규 이사장은 변호사 시험, 특히 변시 합격률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듯했습니다. 그 변호사 시험 합격률 문제는 변호사 시험이 기본적으로 자격 시험입니다. 자격 시험으로서 과연 50% 미만 합격률을 보이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이형규 이사장이 언급한 변시 합격률은 제1회 87%에서 올해 발표된 제7회 합격률은 49%로 시험 응시자 2명 가운데 1명만 겨우 붙었습니다. 변시 초기 열에 8에서 9명이 붙었던 것과 비교하면 합격률이 거의 반토막이 난 겁니다. 변호사 시험 누적 응시생이 늘고 있음을 감안해도 이는 자격 시험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이 이형규 이사장의 진단입니다. 자격 시험으로 운영되지 않고 일정 수를 선발하는 선발 시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고시낭인이 발생했었는데 변시 낭인이 또 이렇게 변호사 시험이 자격 시험이 아닌 사실상 선발 시험으로 운영되면서 로스쿨 도입 취지와 교육 커리큘럼도 허물어졌다는 것이 이형규 이사장의 주장입니다. 처음에 합격률이 높을 때에는 실무 수습도 외국에까지 가서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다 국내에서 열심히 시험 공부해가지고 합격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을 애초 도입 취지대로 자격 시험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이형규 이사장의 일관된 소신입니다. 변호사 수가 너무 많다는 대한변협 등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 왜곡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일본의 변호사 수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많다. 그런데 그것은 한쪽만 본 얘기고요. 실제의 일본의 송무 건수는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로 보면 5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변호사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법률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좋았으면 좋지 해가 될 일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형규 이사장은 그러면서 법조인으로 새롭게 발을 내딛는 새내기 변호사들에겐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누누이 얘기했듯이 송무 시장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넓혀서 넓은 직역을 보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달로 법전협 이사장 임기가 끝나는 이형규 교수는 후임 로스쿨 협의회 이사장에 대해선 협업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내내 이형규 로스쿨 협의회 이사장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와 대한변협 모두 고개를 젓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는 법조인 배출의 유일한 통로가 된 로스쿨 협의회의 추후 대응과 결과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징역 몇 년에 처한다. 뉴스에서 흔히 듣는 어떻게 보면 익숙한 말인데요. 여기서 처하다는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익숙하지만 계속 써야 되는지 묻게 만드는 표현 처하다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헌정 사상 최초로 TV 생중계됐던 전직 대통령의 재판. 선고 결과를 보면서 무슨 말인지 몰라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처하다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그건 들어봤죠. 네. 뭐 가끔, 네.
곤경에 처하다, 위기에 처하다 식으로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쓰이는 말 처하다. 처하다라는 용어 일상 속에서 많이 접해보셨나요? 처하다? 몸은 못된 상황에 처하다. 처지에 있다. 처지에 놓였다. 처하다의 처는 곧 처자를 씁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형편이나 처지에 놓이다는 수동적 의미와 어떤 책벌이나 형벌에 놓이게 하다는 능동형의 표현 모두로 쓰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에 처한다는 표현 자체는 어법상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우리 형법엔 이 처한다라는 표현이 308번이나 나올 만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많이 쓰이는 만큼 일반 시민들도 어떤 뜻인지는 미루어 짐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하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결정을 내려서 응분의 어떤 대가를 받게끔. 법제처는 그러나 처하다는 표현을 무분별한 한자 말투 사용이라며 순화 대상 용어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좀 권위적인 느낌을 좀 걷어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같은 한자 말이긴 하지만 처하다를 부과하다 같은 좀 더 명확한 용어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좀 처하다 이러면 뭔가 좀 물론 죄를 지어서 처하는 건 맞긴 한데 너무 죄적인 쪽으로 너무 가는 단어 같고 차라리 부과하다는 말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익숙해졌다고 잘못이 아닌 건 아닐 겁니다. 그럴수록 더 잘못을 바로잡고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신세아입니다. 육개장이 타고 있어요. 모 음식 배달앱 업체 배달 오토바이에 실린 이른바 철가방에 새겨진 문구를 보고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의 판결은 음식 배달원 얘기입니다. 음식 배달업체 배달원 공모 씨는 지난 2013년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다 사고가 나서 등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했습니다. 공 씨는 치료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료비와 요양비 등 산재보험급여 2,500여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공단은 이후 배달 대행업체에 보험급여의 절반을 징수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업체 대표 박모 씨는 이 돈을 못 내겠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에만 해당되는데 공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애초에 보험급여를 잘못 지급했다는 것이 박 씨의 주장입니다. 1, 2심은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먼저 배달 대행업체 배달원은 음식 배달원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이 전제에 의해 재판부는 음식 배달원은 업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지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 씨는 산재급여 대상이 아니다는 것이 1, 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배달 대행업체 대표 박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배달 대행업체 배달원의 업무는 가맹점이 배달을 요청한 내역을 확인하고 음식물 등을 받아다가 지정한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서 음식 배달원보다는 택배원 업무에 더 잘 부합한다. 배달 대행업체 배달원을 음식 배달원으로 단정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요약하면 배달 대행업체 배달원은 택배원이 아닌 음식 배달원이라는 1, 2심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으니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겁니다. 같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는데 음식 배달원과 택배원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 솔직히 정말 몰랐습니다. 요즘도 머리에 이고 지고 음식을 배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치킨부터 족발, 짜장면까지 웬만한 건 다 오토바이로 배달하고 있는데 거꾸로 보면 음식 배달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건데 법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왠지 좀 씁쓸합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부장판사를 파면해달라는 국민청원을 법원 행정처에 전달한 데 대해 법원 내부에서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명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고 8명의 대표 판사가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규 부장판사는 다음 달 11일 열리는 법관회의에서 성명서 채택을 정식 안건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오늘 2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오는 17일 한 차례 더 준비 절차를 연 다음 23일부터 일주일에 2차례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요청하면 1시간마다 휴정해서 무리가 가지 않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 2심 무죄 사건에 대한 검찰 상고율이 7.1%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6%에 비해 3배 이상 줄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상고 대상 인원은 176명에서 42명으로 4배 이상 줄었습니다. 대검은 검찰의 기계적, 관행적 상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활동하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법무부는 내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36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교정공무원과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행사로 교정공무원 6명 등 17명이 수상합니다. 교정대상에는 교정공무원으로 26년 4개월간 장기 근속하며 재소자들의 기술 자격 취득을 지원해 안정된 사회정착과 재범 방지에 기여한 노다령 목포교도소 교위가 선정됐습니다. 5월 1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